너 어제 밤에 회사 끝나고 누구랑 있었니? 시어머니, 저 어제 야근하고 바로 집에 들어왔어요. 야, 이 시발년아. 너 닮은 영감한테 몸을 팔아? 이 똥물에 튀겨 죽일년. 늙은 영감이랑 바람나더니 혼자서 이혼 준비를 하고 있네. 망할 계집애. 네가 속여서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쳤어. 어머님, 오해예요. 강 회장이랑 몇 번 잤냐? 돈으로 만져주니 눈이 희번덕 돌아가대? 맺혔어?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돈 빌린 게 그렇게 잘못이야. 그 영감이 며느리랑 바람난 회장이라고. 시어머니, 우리 오빠 돈빨 값으라고요. 돈 없으면 알바라도 뛰세요. 당장 값으라고. 여자야, 덤벼! 첫 번째, 그 시계에 묻은 낯선 돈 냄새. 시간 2024년 4월 25일 저녁 7시 30분. 장소 낡은 아파트 안방. 내 팔자가 원래 이렇지. 평생 남편 술주정에 돈 한 푼 제대로 못 벌어오는 가장 뒷바라지에 늙어 죽을 때까지 이 곰팡이 냄새 나는 낡은 아파트에서 뼈 빠지게 일만 하다 죽으려니. 박복자 욕 씹는 푸념하듯 중얼거리며 너늘이 최세영 33의 안방 서랍장을 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옷가지들을 뒤적이던 그녀의 손에 차가운 금속성 물질이 닿았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빛을 끌어모은 듯 영롱하게 빛나는 순금으로 된 명품 시계였다. 복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어디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녀의 한 달 반찬 가게 수입을 훌쩍 넘길 만한 값비싼 시계였다. 이어진 서랍 속에는 백화점 상품권 다발까지 발견되었다. 며느리가 이런 것들을 숨기고 있었다니. 복자의 가슴에서 의심의 불씨가 타올랐다. 이게 다 어디서 난 돈이지? 민수가 벌어온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건데. 이 계집애가 요즘 들어 부쩍 외모를 꾸미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복자의 머릿속에는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꼬리를 물었다. 남편 이만복 62의 무능함과 아들 민수 30대의 성실함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사치품들. 복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쭈글쭈글한 얼굴과 며느리의 화려한 시계를 번갈아 보며 깊은 상실감에 젖어들었다. 평생 돈에 허덕이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한없이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때 거실에서 만복의 술주정 소리가 들려왔다. 박복자, 내 술 안 가져와? 이 망할 계집애가. 복자의 얼굴에 경멸이 스쳤다. 이 모든 불행이 결국 저 무능한 남편 때문이라는 생각에 치가 떨렸다. 그녀는 시계와 상품권을 다시 서랍 깊숙이 숨기고 차갑게 식어버린 표정으로 안방 문을 나섰다. 낡은 집 안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두 번째, 당신 인생은 원래부터 막장이었어. 시간 2024년 4월 25일 저녁 9시 00분. 장소 낡은 아파트 안방. 야, 박복자. 네가 감히 내 돈을 빼돌려. 술에 절어 눈이 풀린 이만복 62은 저녁 밥상에서부터 시작된 시비 끝에 안방까지 쫓아 들어와 박복자 60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전 밥상에 있던 소주병이 들려 있었다. 만복은 20년 전 건설 회사 빚으로 망한 이후 줄곧 술에 의지하며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왔다. 이 거지 같은 늙은이가 또 시작이네. 당신 돈? 당신 돈이라고 말할 자격이나 있어. 이 집이 다 내 피땀으로 이룬 건데. 복자가 핏발선 눈으로 맞받아쳤다. 40년 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다. 만복은 코웃음을 쳤다. 웃기지 마. 네가 이 집에서 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왕년에 건설 현장에서 날리던 사람이야. 다 너 같은 계집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나 때문에? 당신이 젊어서 술과 여자에 미쳐서 회사 돈 다 날리고 하청업체 돈까지 떼어먹고 도망친 건 누구 탓인데. 그 빚 갚느라 내 손은 평생 물 마를 날이 없었어.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의 막장이야. 복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만복이 가장 싫어하는 과거의 치부를 들춰냈다. 만복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소주병을 테이블에 쿵 하고 내려놓으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닥쳐. 그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민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복자는 그제야 멈칫했다. 아들 민수 30대에게만은 아버지의 추악한 과거를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녀에게도 있었다. 하지만 이미 뱉어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다. 만복은 그 순간 복자의 시선이 너늘이 방 서랍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거기 뭐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감추는 게 많은데? 만복이 며느리 방 서랍장을 억지로 열어젖히려 하자 복자가 그를 가로막았다. 당신은 건드리지 마. 역겨운 손으로 건드리지 말라고. 신랑이 끝에 서랍장이 열렸고 그 안에서 아까 복자가 확인했던 명품 시계와 백화점 상품권 다발이 튀어나왔다. 만복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뭐야? 민수가 이런 걸 살 돈이 있을 리가 없는데. 그는 시계를 집어들고 냄새를 맡았다. 킁킁. 이거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돈 있는 놈 냄새잖아. 만복의 말에 복자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 부부의 낡은 집에는 며느리의 비밀과 함께 또 다른 파국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세 번째, 침묵의 고백, 그리고 이화원. 시간 2024년 5월 10일 오후 3시 00분. 장소 반찬 가게 주방. 세영아, 너 요즘 어디 다니니? 박복자 욕심낸 반찬 가게 주방에서 무심한 듯 며느리 최세영 33에게 물었다. 며느리는 파 한 단을 다듬던 손을 멈칫했다. 복자는 날카로운 눈으로 세영의 뒷모습을 노려봤다. 얼마 전 발견한 명품 시계와 상품권, 그리고 평소와 달라진 며느리의 행동 거지는 복자의 마음속에 의심의 촉수를 들이웠다. 세영은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네. 그냥 친구들 만나서 가끔 영화도 보고 그래요, 어머니. 영화? 그래, 영화도 보고 친구도 만나야지. 그런데 그 시계는 뭐고? 그 백화점 상품권은 어디서 난 거니? 민수 30대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절대 못 살 것들인데. 복자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비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식칼을 든 채 무심하게 물을 썰고 있었지만 그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은 세영을 꿰뚫는 듯했다. 세영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한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건 그냥 경품으로 받은 거예요. 경품? 내가 로또라도 맞았니? 어디서 굴러먹던 시계인지. 냄새가 아주 역겹다. 그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아니? 돈 있는 놈 냄새야. 복자의 직설적인 말에 세영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어머니, 그게 사실은 세영의 목소리가 바닥으로 기어 들어갔다.
복자는 칼을 내려놓고 세영의 어깨를 잡고 돌려 세웠다. 세영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똑바로 말해.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 거야? 복자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 지루했다. 세영은 결국 포기한 듯 입술을 깨물며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이화원이라는 곳이에요. 복자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이화원. 그 이름이 그녀의 뇌리에 깊숙이 박혔다. 복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한 듯 그녀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올라갔다. 복자의 손에 쥐어진 치칼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네 번째, S그룹 강 회장과 모든 것의 정리. 시간 2024년 5월 17일 저녁 8시 00분. 장소 고급 중식당 이화원 앞. 박복자 60는 이화원이라는 며느리 최세영 33의 고백을 듣자마자 며칠 동안 그 주변을 맴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저녁 그녀의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고급 외제차가 이화원 입구에 멈춰섰고 운전기사가 문을 열자 며느리 세영이 먼저 내렸다. 그리고 이어서 차에서 내린 사람은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중후한 노신사였다. 그의 옆에는 경호원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복자는 가로등 아래 기둥 뒤에 숨어 심장이 터질 듯한 충격 속에 그들을 지켜봤다. 세영은 노신사의 팔짱을 다정하게 끼고 있었고 노신사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연인처럼 보였다. 복자의 손이 절로 입을 틀어막았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모욕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때 세영과 노신사가 복자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노신사의 목소리가 복자의 귀에 날아와 박혔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답지 않게 힘이 넘쳤다. 세영 씨, 이제 정말 마음 정리가 되었나? 내가 말했던 대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한테 올 준비가 된 거지?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했잖아. 네, 회장님. 이제 정말 마음 먹었어요. 제가 평생 바라던 삶을 회장님과 함께. 세영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복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회장님, 그녀는 노신사를 다시 자세히 보았다. 그의 옷깃에 박힌 작은 배지에서 희미하게 S그룹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S그룹 강태수 회장. 복자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 상대가 단순한 돈 많은 남자가 아니라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었다니.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는 말은 단순히 이혼을 넘어 이만복의 20년 전 뒷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겠다는 의미로 들렸다. 복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자신도 모르게 흐느낌을 터뜨렸다. 눈물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며느리의 배신은 이제 가족의 명예를 넘어 이 집안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5번째, 봉투 속의 증거와 며느리의 영린. 시간 2024년 5월 18일 오전 9시 00분. 장소 며느리 강옷장 서랍. 며느리 최세영 33이 출근한 아침. 박복자 60는 어젯밤 이화원 앞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과
S그룹 강 회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 한숨도 잘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의 비밀을 묻어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다. 복자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섰다. 며느리의 옷장 서랍을 열자 화장품과 액세서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복자의 손이 떨렸다. 남의 물건을 뒤진다는 죄책감보다 아들의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 컸다. 옷가지들을 헤치고 깊숙한 서랍 안쪽을 더듬던 그녀의 손에 얇고 단단한 봉투 하나가 잡혔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복자는 침을 꿀꺽 삼키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2장의 서류와 명함 1장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서류는 협의 이혼 합의서 초안이었다. 복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세영과 민수 30대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복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두 번째 서류는 S그룹 법무팀이라는 로고가 박힌 서류였다. 자세히 읽어보니 이만복 62의 20년 전 건설 회사 빚과 관련된 법적 검토 보고서였다. 채무 관계와 연대 보증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에는 채무 완전 정리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복자는 숨이 턱 막혔다. 며느리가 이만복의 치명적인 비밀을, 이 집안의 가장 아픈 상처를 파고들고 있었다니. 마지막으로 명함. 명함에는 S그룹 강태수 회장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복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어젯밤 이화원 앞에서 들었던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는 말의 의미가 이제야 명확해졌다. 며느리는 강 회장이라는 막강한 힘을 등에 업고 이 집안을 완전히 해체하려 하고 있었다. 복자는 명함과 서류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격렬하게 뛰었다. 며느리의 외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집안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려는 거대한 음모였다. 복자의 얼굴에 차가운 결의가 떠올랐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 아들과 내 가정을 지켜야 해. 그녀는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아 다시 서랍 깊숙이 숨겼다. 이제는 며느리와의 전면전이었다. 6번째 밥상 위의 냉전. 김치통의 경고. 시간 2024년 5월 18일 오전 10시 00분. 장소 낡은 아파트 식탁. 며느리 최세영 33이 출근하고 박복자육 씻는 강 회장의 명함과 이혼 합의서 초안을 보며 밤새 분노와 절망감에 뒤척였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섣부른 행동은 며느리에게 빌미만 줄 뿐이라는 것을 지난 세월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늦은 아침, 민수 30대와 세영의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 복자는 냉장고에서 꽁꽁 얼어붙은 김치통 하나를 꺼냈다. 반찬이 변변치 않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김치통으로 며느리에게 은밀하지만 강력한 경고를 보내려 했다. 세영아, 밥 먹어라. 복자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세영을 불렀다. 세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얼굴로 식탁에 앉았다. 복자는 평소처럼 밥과 국, 몇 가지 반찬을 놓아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이 서린 냉동 김치통을 세영의 밥그릇 옆에 툭 하고 내려놓았다. 꽝꽝 얼어붙은 김치통은 차가운 냉기를 뿜어내며 식탁 위의 훈훈한 기운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세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김치통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냉동 김치는 주로 집을 비우거나 특별히 챙겨주는 마음이 담길 때나 주는 법인데 이렇게 밥상에 올랐다는 것은 마치 너는 이제 이 집에서 냉동 상태의 객이나 다름없다는 무언의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이게 세영이 얼어붙은 김치통을 만지작거렸다. 복자는 세영을 똑바로 쳐다봤다. 너 요즘 집 비우는 날이 많아서 혹시 밥 굶을까 봐 챙겨놨다. 녹여서라도 먹으렴. 안 그러면 싹 다 버려질 테니까. 복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섬뜩했다. 버려질 테니까라는 말은 단순히 김치통을 넘어 세영의 미래를 암시하는 듯했다. 세영은 복자의 눈빛에서 살기를 느꼈다. 어제의 만행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팽팽한 신경전이 식탁 위에서 펼쳐졌다. 민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이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세영은 간신히 대답하며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밥맛은 이미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복자는 며느리가 자신의 경고를 정확히 이해했음을 확인하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는 며느리의 반응을 기다릴 차례였다. 조용하지만 잔인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7번째 거실, 고부의 마지막 숨 막히는 대화. 시간 2024년 5월 18일 오전 11시 00분. 장소 낡은 아파트 거실. 냉동 김치통 경고 이후 최세영 33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시어머니 박복자 60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자신을 꿰뚫어보는 것이 섬뜩했다. 결국 세영은 먼저 복자를 찾아갔다. 어머니,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죠? 세영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낡은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복자는 식탁에 놓여있던 강태수 회장의 명함과 이혼 합의서, 초안을 세영 앞에 내밀었다. 서류들이 테이블에 놓이는 순간 세영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니? S그룹 강태수 회장과 이혼 합의서 초안. 내가 요즘 밤마다 드나들던 이화원이 바로 저 인간이랑 불륜을 저지르던 곳이었고 내가 우리 아들 몰래 이혼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는 증거지. 복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절망감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어머니, 저는 닥쳐. 변명하지 마. 내가 우리 민수 30대를 어떻게 보고 감히 이런 짓을 벌여.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내 시아버지가 무능하다고. 그래서 더 돈 많고 힘 있는 남자한테 홀려서 이 집을 박살 내고 싶었던 거니? 복자의 목소리가 점차 격앙되었다. 그녀는 세영의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팠다. 세영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가난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이 집안에 대한 혐오감이 복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되살아났다. 네, 그래요. 저는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이 싫었어요. 어머니처럼 평생을 가난에 찌들어 살다가 남편 술주정이나 받아주면서 늙어 죽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가난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세영은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녀의 외침에는 가난이 준 비참함과 억눌려왔던 울분이 터져 나왔다. 복자는 세영의 뺨을 때릴 듯 손을 들어 올렸다가 멈칫했다. 며느리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 또한 평생을 가난과 남편의 무능함 속에서 고통받았으니까. 하지만 며느리의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다. 그래, 내가 뭘 모른다고? 나도 너희 시아버지 때문에 평생을 지옥처럼 살았다. 하지만 나는 내 아들과 내 가정을 버리지 않았어. 너는 다르잖아.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려고 했잖아. 복자의 눈에서도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세영은 복자의 손을 뿌리치고 흐느꼈다. 어머니는 평생 당신의 고통만 아셨죠. 제가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지 단 한 번도 헤아려 주지 않으셨잖아요. 이제 와서 저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부의 대화는 더 이상 화해가 불가능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들의 울분은 낡은 아파트 거실을 가득 채웠다. 8번째 폭풍 우 속 만복의 귀환. 시간 2024년 5월 18일 오후 2시 00분. 장소 낡은 아파트 거실 및 베란다. 박복자 60와 최세영 33의 격렬한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다. 세영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복자의 심장을 후벼 파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어머니, 저한테 뭘 어쩌라는 거예요? 이만복 씨의 20년 전 건설 회사 빚. 그게 단순한 부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민수 씨에게 폭로하면 제가 이 집을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모든 빚까지 떠안고 싶지 않아요. 민수 씨에게는 어머니가 그 진실을 말하세요. 세영은 복자에게 역공을 가하며 이만복 62의 치명적인 비밀을 들춰내겠다고 협박했다. 복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닥쳐. 그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마. 민수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복자는 세영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세영은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날뛰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덜컥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술에 취한 이만복이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미 술에 골아떨어졌어야 할 시간인데 어쩐 일인지 일찍 귀가한 것이었다. 만복은 거실에 서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복자와 세영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뭐야? 이 빌어먹을 계집애들이 낮부터 싸움질이야. 만복은 소리를 지르며 소주병을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세영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아버님, 잘 오셨어요. 어머니께 다 들으셨죠? 아버님이 20년 전에 저지른 건설 회사 횡령 사건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빚의 잔재가 아직까지 우리 민수 씨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까지요. 세영의 폭로에 만복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20년 동안 술로 잊으려 했던 아들 민수 30대에게만큼은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았던 치명적인 비밀이 며느리의 입을 통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왔던 것이다. 만복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복자를 노려봤다.
박복자, 내가 어떻게 내 아들한테. 만복은 분노에 사로잡혀 거실 한쪽에 놓여 있던 유리 재떨이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은 술기운과 함께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복자는 만복의 손에 들린 재떨이를 보고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 집안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9번째 부러진 재떨이 20년의 비밀. 시간 2024년 5월 18일 오후 2시 10분. 장소 낡은 아파트 거실 및 베란다. 이만복 62이 쥐어든 유리 재떨이는 박복자 60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지 않았다. 만복의 손이 분노와 알코올 중독으로 심하게 떨렸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의식적으로 40년 동안 자신의 뒷바라지를 해온 아내를 향한 마지막 양심이 그를 멈추게 했을지도 모른다. 재떨이는 복자의 어깨를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가 베란다 유리창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만복의 분노는 파괴된 유리처럼 무너져 내렸다. 유리가 깨지면서 나는 날카로운 소리는 이 낡은 집이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비명처럼 거실을 찢었다. 유리 파편이 복자의 얼굴을 스쳤고 그녀는 통증보다 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비명 대신 처절한 외마디를 내뱉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40년 동안 삭혀온 억울함과 공포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남편이 저지를 뻔한 폭력에 대한 혐오가 뒤섞여 있었다. 이만복, 정신 차려. 이 여자가 지금 너를 버리려 해. 돈 많은 놈한테 홀려서 내가 평생 숨긴 비밀을 무기로 내 아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려 해. 복자는 이 충격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이혼 합의서, 초안과 강태수 명함을 만복의 얼굴에 던졌다. 서류들은 그의 축 늘어진 어깨에 닿아 맥없이 미끄러졌다. 복자는 온몸을 떨며 만복의 가장 깊숙한 상처를 도려냈다. 봐, 내 며느리가 합에 이혼하려고 준비한 서류야. 저 노인네가 S그룹 강태수야. 내 묘집이 가난하다고. 내가 무능하다고. 너한테 20년 전 그 빚의 진실을 민수한테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단 말이야. 너 때문에 민수가 평생 짊어져야 할 그 빚의 실체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횡령과 사기였다는 걸. 내가 숨긴 모든 걸. 이 여자가 알고 있단 말이야. 만복은 술에 절어 흐릿했던 시야로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협의 이혼 합의서 초안, 강태수, 그리고 며느리 세영 33의 얼굴에 떠오른 혐오와 냉정함. 모든 것이 단숨에 만복의 뇌리를 강타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퍼부은 몸 파는 년이라는 거짓말보다 아내가 던진 배신과 치부의 진실이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20년 전 술과 허용에 취해 저지른 실수가 단순한 부도가 아니라 동료들을 거리로 매몰고 하청업체에 수십억의 어음 부채를 물린 채 도망쳤던 비겁함의 증거였다. 그 빚의 잔재가 바로 이 집의 곰팡이와 함께 만복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다. 만복의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는 쿵 소리를 내며 소파에 주저앉았고 이내 온몸의 근육이 풀린 듯 처절한 흐느낌을 터뜨렸다. 그의 등은 활처럼 휘었고 그는 부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 울음은 60대 가장의 울음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벌거벗은 아이의 울음에 가까웠다. 술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채 만복의 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세영아, 내가 나한테 어떻게 내 아들한테 빚을 민수한테 만복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아들 민수에게만큼은 짐이 아닌 아버지로 남고 싶었다. 술에 취해 매번 괴팍하게 굴어도 그 기저에는 아들에 대한 부채감과 죄책감이 깔려 있었다. 20년 동안 술로 잊으려 했던 건설 회사 횡령 사건의 치부가 며느리의 입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무기로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이중의 고통이 그를 짓눌렀다. 그의 낡은 가슴 속에서는 회한과 절망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세영 역시 만복의 완벽한 몰락을 목격하고는 온몸에 힘이 빠졌다. 그녀의 복수와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 결국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부숴버렸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만복의 모습은 더 이상 경멸하던 무능한 시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오래된 가난과 죄책감에 짓눌린 한없이 가여운 노인이었다. 강 회장과의 달콤한 미래도 지금 눈앞의 처절한 현실 앞에서는 사치에 불과했다. 아버님, 저는 단지. 세영은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독자에게 맞서며 느꼈던 일시적인 통쾌함 대신 잔인한 패배감을 맛보았다. 그때 복자가 만복의 무너진 어깨를 힘없이 쳐다보다가 세영을 향해 돌아섰다. 복자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깊은 곳에는 오랜 고통을 공유하는 여자에 대한 복잡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복자는 흩어진 유리 파편을 밟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걸으며 이 집안의 비극이 그녀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세영아, 너는 너희 엄마처럼 살기 싫었지. 나도 내 심정 안다. 내 엄마가 평생을 내 아빠 빚 갚는 기계처럼 살다가 병으로 돌아가신 것도 알지. 나는 내가 그런 불행을 대물림 받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방법은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거였어. 내가 원하는 행복은 불에 탄 잿더미 위에서는 피어날 수 없어. 돈이 전부인 세상이지만 사람의 정과 뿌리마저 밟고 가는 그건 내 엄마가 내게 가르쳐준 삶이 아닐 거야. 복자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니라 오랜 세월의 관조와 체념을 담고 있었다. 10번째, 곰국의 눈물. 비로소 어머니. 시간 2024년 5월 18일 오후 5시 00분. 장소 낡은 아파트, 주방 및 거실. 3시간 후, 거실의 폭풍우는 잦아들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은 복자에 의해 깨끗하게 치워졌고, 낡은 집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만복은 방 안에 들어가 눈을 잠근 채 나오지 않았다.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그의 미약한 숨소리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렸다. 이 침묵은 폭발 직전의 긴장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쏟아낸 후에 무력하고 공허한 정적이었다. 주방. 박복자는 어제 끓여놓았던 곰국을 작은 냄비에 담아 다시 데우고 있었다. 뽀얗게 우러난 곰국은 뼈를 고아낸 만큼 진했고, 그 냄새는 이 집안의 가난 속에서도 끈질기게 이어져 온 사랑과 노동, 그리고 고된 삶의 끈기를 상징했다. 곰국이 끓으며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이 집안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소리였다. 세영은
싱크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복자는 냄비에서 뽀얀 김이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며 뒤돌아선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곰국을 끓이는 이 시간을 자신과 며느리 모두에게 필요한 애도의 시간으로 만들고 있었다. 세영아, 나는 내가 우리 민수와 결혼할 때 내가 돈 보고 온 게 아니라 민수의 성실함을 보고 온 거라고 믿었다. 내가 우리 네 집의 희망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이 낡은 집에서 우리처럼 찌들지 않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줄 거라고. 그래서 내가 시계 차고 상품권 가져왔을 때 내 심장이 무너진 거야. 내가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울 희망을 돈으로 바꾸려 한다고 느꼈으니까. 복자는 곰국을 국그릇에 옮겨 담았다. 그릇에 담긴 곰국은 마치 우윳빛 달처럼 온화해 보였다. 내가 내 심정 모르는 건 아니다. 내 시아버지가 무능해서 20년 동안 나도 지옥에서 살았다. 넌 내 엄마처럼 살기 싫었을 테지. 내 엄마는 내 아빠의 빚을 갚기 위해 평생 손가락 끝에 물 마를 날이 없었고 결국 과로로 쓰러졌다. 내가 돈 많은 할아버지한테 기댄 것도 내가 우리 엄마처럼 살기 싫어서 그런 거 억지로 이해해보마. 복자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는 세영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지만 곰국으로 그녀의 영혼을 닦아주려 했다. 하지만 내가 이 집을 나가도 좋아. 하지만 왜 우리 민수한테 아버지의 똥까지 뒤집어 씌우려 했니? 그 수십억짜리 건설 빚의 진실을 폭로하면 민수는 평생 아버지의 죄책감까지 짊어지고 살아야 해. 민수는 아무 죄가 없어. 내 새끼는 평생 아버지 뒷 때문에 죄책감 느끼며 살았어. 그 아이까지 망가뜨리려 한 건 내가 나한테 칼을 꽂은 것과 같다. 세영은 복자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더 이상 거짓이나 회피는 없었다. 그녀는 복자의 등이 보이는 곳에서 진심으로 흐느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평생을 가난이 주는 비참함 속에서 살았어요. 제가 알기론 그 빚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고 민수 씨에게 연대 보증으로 남은 작은 세금과 채무가 있다고 했어요. 강 회장님은 저한테 민수의 빚까지 모두 정리해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빚이 영원히 우리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그리고 제 미래의 아이까지. 어머니처럼 저도 민수를 보호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만 방법이 틀렸어요. 저를 살리려다 어머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세영의 마지막 말에는 강 회장에 대한 미련이 아닌 민수에 대한 진심, 그리고 가난 대물림에 대한 공포가 담겨 있었다. 복자는 비로소 세영의 눈물에서 동병상련 덩빙샹리엔의 감정을 읽었다. 복자는 돌아서서 곰국 한 그릇을 세영의 앞에 내려놓았다. 곰국은 뜨거운 김을 뿜어내며 세영의 창백한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너희 엄마처럼 살기 싫다고 했지. 내 엄마는 평생을 내 아빠 빚 갚으며 살다가 돌아가셨다. 나는 너한테 그러지 말라고. 이제라도 살 길 찾으라고. 내가 우리 민수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이 집을 떠나도 좋아. 하지만 빚의 진실은 묻어두고 내 방식대로 정직하게
내 살 길을 찾아. 이 공국을 마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천천히 생각해. 세영은 곰국 그릇을 바라보았다. 뜨거운 김이 그녀의 눈을 감쌌다. 그녀는 젓가락 대신 숟가락을 집어 국물을 떠 마셨다.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맛, 그리고 뼈 속까지 스며드는 따뜻함. 그 맛에서 그녀는 강 회장의 고급 중식당 이화원에서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가족의 무게와 끈끈한 생명력을 느꼈다. 그 맛은 고통스럽지만 살아있는 이 집의 역사였다. 세영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복자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는 독자의 쭈글쭈글하고 주름진 손, 평생 반찬가게 칼을 쥐고 살아온 그 단단한 노동의 상징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어머니, 저 강 회장님한테 안 갈게요. 이 집 나가지 않을게요. 죄송해요. 어머니. 세영이 복자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결혼 후 7년 동안 그녀가 복자를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단지 형식적인 호칭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곰국 냄새가 가득한 주방에서 불린 그 호칭에는 오랜 고부 갈등을 넘어선 연대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복자의 손은 며느리의 차가운 손을 감쌌고 두 여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곰국처럼 진하게 흘러내렸다. 두 여인의 손이 맞닿은 그곳에서 며느리의 일탈과 고부 갈등은 끝나고 60대 시어머니와 30대 며느리의 새로운 연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의 곰국 같은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